그 다음에 연자는 서울대병원의 이승환 교수이신데요. 비임상, 임상 자료 융합을 통한 성공적인 go, no-go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 20분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임상양의학과 이승환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임상시험센터에서 다양한 의약품의 이제 초기 임상시험을 제가 직접 설계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된 많은 그 상장사들, 그다음 상장 예비 회사들의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의 주로 first in human study를 제가 많이 이제 주도하거나 또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제가 PK/PD 분석을 통해서 용량 같은 걸 많이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들의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좀 제너럴한 신약 개발 관점에서 어떻게 자료를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 디시전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학부생 슬라이드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좋은 약은 어떻다 했는데 아까 지금 보면 아까 VC에서 오신 이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 투자 대표님들이 좋은 기술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좋은 기술보다는 돈 되는 기술,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이 좋은 기술이다 했는데 좋은 약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거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약의 기본 조건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약이고요. 그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약과 상대적인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 치료 영역에 약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만 좋아도 이 약이 충분히 팔릴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시장에 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우월한다든지 또는 부작용이 좀 적다든지 또는 다양한 지금은 그 인디케이션이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고 신장이 망가진 사람한테 쓸 수 없는데 우리 약은 같은 계열의 약이지만 신장이 망가진 사람한테 쓸 수 있다. 그러면 인디케이션이 좀 넓어지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한테는 없던 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다 세포 치료제든 줄기세포 치료제든 유전자 치료제 되었든 그다음에 많이 개발했던 스몰 몰레큘이나 모노클론al 안티바디가 되었든 다 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드는 물질의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최소화됨을 입증하는 게 이제 사실 신약 개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이든 아주 많이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조금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겠죠. 사실 또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거는 이 약의 효과 안전성 입증한다 자체, 즉 POC 하는 거, Proof of Concept을 입증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약이 어떤 용량에서 최적의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내는지 그 용량 요법을 찾는 게 사실 신약 개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모든 약은 결국은 PK/PD 상관관계에 의해서 클리니컬 이펙트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약은 용량 반응 관계가 없어요. 어떤 용량을 줘도 비슷합니다. 라는 거는 그 실험된 용량 범위 내에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약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약은 이 PK/PD 상관관계에 따라서 용량 반응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평가된 범위 내에서 그게 잘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넓은 범위를 평가하셨어야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모든 약은 어떤 모달리티가 되었던 간에 결국은 투약해주면 결국 시스템 서큘레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픈 부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PK, 우리 약 동학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적절한 노출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프로파일을 가져야 됩니다. 즉 적절한 속도로 들어왔다가 우리 몸에서 적절한 속도로 나가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용 단계에 도달한 다음에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리셉터에 잘 붙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붙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만큼 붙지 못한다면 아무런 질병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걸 갖다 약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느냐라는 컨셉에서 우리가 역학이라 그러고요. 이런 약동학, 양력학 상관관계에 의해서 효과도 부작용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 PK/PD 프로파일 적절해서 적절한 효과가 나타내는 게 효과가 될 거고요. 그게 과하게 나타나는 게 온탁의 부작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 가서 예상치 못한 곳에 과한 노출이 생기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리셉터에 가서 달라붙어서 뭔가 예상치 않았던 시그널의 변화가 생기는 게 오프탁의 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효과가 되었던 모든 부작용이 되었던 이 PK/PD 상관관계에 기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PK/PD 관계가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신약 개발 과정 중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적인 환자 집단에서 이 PK/PD 상관관계에 기반한 용량요법을 찾고 싶어 하지만 환자 개개인은 그리고 환자 안에서도 클러스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 당뇨 환자라면 신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당뇨 환자, 그다음에 신기능에 문제가 생긴 당뇨 환자,
그 두 사람은 당연히 PK 프로파일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르다면 그게 용량요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신약 개발 과정 중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그 특정 타겟, 우리가 이 약에 타겟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 이러한 PK 프로파일, 이런 PD 프로파일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비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약을 개발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거는 약물 효과가 극대화되고 약물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용량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용량용법이라는 거는 사실 약을 먹는 환경이나 약을 먹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지만 어떤 약들은 식전에 먹어라,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라, 아무 때나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식전에 먹었을 때, 식후에 먹었을 때 약물의 노출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노출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놓는 거고요. 사실 가장 이상적이라면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 즉 경구투여 제제 같은 경우는 식사와 무관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식후에만 먹어야 된다 또는 식전에만 먹어야 된다 하면 그 노출 수준에 맞게 용량요법을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이 많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요새 사실 아주 일부 희귀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준 치료에 애드온하는 세라피로 제일 먼저 개발이 되죠. 단독 치료로 개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애드온 할 때 기존 약과 어떤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다면 용량요법 그대로 가도 되는지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평가가 돼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용량이 잘못되어서 전체적인 임상이 페일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간이 망가지거나 신장이 망가지는 헤파틱 임페어먼트, 레나 임페어먼트 있는 사람 이건 너무 당연하죠. 약이 제거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에 경로 두 가지가 간과 신장이기 때문에 그 경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노출에 변화가 생겨서 효과나 부작용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됐던 소아나 또는 이제 노인, 그다음 요새는 임산부나 수유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약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약의 타깃이라면 개발 자체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거는 이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쳐서 이 디벨롭을 하는 거고요. 이 디벨롭 과정은 1상, 2상, 3상 단계를 거쳐서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in Human Study에서 안전성, 내약성 범위를 확인하고 PK 프로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2상 임상시험에서 2A에서 POC를 하고 2B에서 도즈 리스폰스를 확인한 다음에 3상 임상시험에서 에피커시와 세이프티에 대해서 컨펌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이 슬라이드를 강조하는데 결국 우리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거는 약 자체가 잘 듣는다는 전제하에 이게 동물 실험 단계부터 이 용량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GLP 톡스 스터디라면 1000mpk 이렇게 스몰 몰레큘 기준입니다. 아주 높은 용량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냐? 어디까지 안전한지 궁금한 거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일상 임상 시험에서 또 낮은 용량부터 이렇게 증량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안전하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MTD로 확인하는 거죠. 맥시멈 톨러러블 도즈로 확인하는 거고 비항암제 같은 경우는 유효 용량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이게 안전성을 확인해서 우리 약이 좀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 그래야 이제 그 용량 범위 내에서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 용량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 임상 시험에서는 그 일상에서 확인된 용량 범위 내에서 POC 할 때는 한 4-5개, 도즈 리스폰스 할 때는 3개 정도 용량 범위에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 같은 용량 1-2개를 골라서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거는 비임상 단계부터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 아니라 디벨롭입니다. 디벨롭 단계에서는 넓은 용량 범위에서 용량을 좁혀가면서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용량을 찾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PK/PD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상 임상시험에 가장 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세이프티 프로파일 확인하는 거 플러스 PK 프로파일 확인해서 이 약이 적절한 PK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노출, 그다음 예상하는 것만큼 세포로 약이 가서 작용을 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상 임상시험이고 이상 임상시험 어떻습니까? 효과를 확인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긴 기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나 꼭 서로게이트 아니더라도 몇몇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결국은 POC를 하는 거죠. 즉 파마코 다이내믹스까지 확인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결국은 3상 임상시험에서 클리니컬 이펙트, 즉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컨펌하는 단계다. 즉 그래서 용량, 개발 단계는 용량은 점점 좁혀가고 이 PK/PD 관계에서는 단계 앞쪽으로 확인해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1상 임상시험 도즈 PK, 2상 임상시험 도즈 PD, 3상 임상시험 도즈 클리니컬 이펙트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이제 약물 농도 분석이 점점 간편해지고 있고 뭐 여전히 돈은 많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죠. 매스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 분석도 훨씬 편리해지면서 결국은 1상은 도즈 PK, 2상은 도즈 PK PD, 3상은 도즈 PK PD 클리니컬 이펙트를 모두 확인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후기 임상에 가서도 요새는 한두 포인트 피를 뽑아서 약물 농도도 측정해보고 바이오마커도 측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환자 집단에서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체적인 결과가 좀 애매하다 했을 때 어떤 환자 집단에서 약효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인디케이션을 좁아서 허가를 받든 또는 시험을 리바이벌해서 좀 이제 환자를 바꿔서라도 리바이벌해서 허가를 받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스몰 몰레큘 기준으로 비항암제 스몰 몰레큘 기준으로 이제 국내 허가 기준으로는 허가때까지 한 15개 정도 이제 글로벌사의 글로벌 디벨롭 기준으로 한 30개 정도 임상시험이 진행돼서 허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 개발 성공률은 여전히 이제 정체에 있는 상태입니다. 뭐 분모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이제 IND 승인 기준, 일상 IND 승인 기준으로 100개 일상 임상시험 진입 물질 중에 최종 허가된 물질은 항상 한 7개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통계에 따라 3%다 하는 데도 있고 통계에 따라 10%다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분모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캔디데이트가 이 세상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IND 기준으로는 한 100개 정도 IND를 받으면 한 7개 최종적으로 한 7개 정도 허가가 된다라는 게 이제 통용이고요. 물론 이제 약이 성공이 된 게 7개만일 수도 라기보다는 뭐 여러 마켓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로 이제 허가를 포기하거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7개 정도 살아남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는 지금 이제 가장 페일리어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1상에서 2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 20분밖에 안 돼서 뺐습니다만은 이유는 알다시피 오늘 오전에 아까 앞 세션에 나왔지만 약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아까 뭐 그다음 마이토콘드리아 추출물, 마이크로바이옴 이 약은 사실 PK/PD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독성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 일상 임상시험 뭐 동물에서 안전한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추정해서 일상에 들어오지만 막상 사람한테 줘보니까 안전하지 않고 PK도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이상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일상에서 이상으로 갈 때 드랍되는 약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상 임상시험에서 갈수록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즉 뭐 팩스 어널리시스도 쉬워지고 이러니까 바이오마커 평가 같은 게 일상 단계부터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상 가봐야 효과가 없겠다 하는 약들은 일상 단계에서 이제 많이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계는 거의 비슷한데 전체도 비슷하고 일상 이상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조금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왜 실패하느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는 일단 비임상 시험을 이제 엉뚱한 동물 모형으로 했을 때가 좀 어렵죠. 뭐 사실 코로나 때 뭐 코로나의 가장 유연종 쪽제비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쪽제비로 시험해 놓은 내용들이 제 눈앞에 사람에서 보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유연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쪽제비가 유연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여하튼 가장 그 질환에 맞는 가장 적절한 동물 종을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잘 알지를 못하죠. 알기가 어렵고요. 뭐 일단 최선의 동물 모형 만들어서 평가하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동물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용량 기반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로메트리를 단순하게 해가지고 뭐 마우스는 케이지당으로 한다면 12.1로 나누고 렛은 6.1로 나누고 뭐 비글은 1.8로 나누고 이게 뭐 웬간한 케미칼이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PK 프로파일이 좀 특이하거나 PD 프로파일이 특이하면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좀 정교하게 예측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후기 임상 시험에 가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사실 선정지의 기준을 통해서 이 약이 잘 들을 환자 집단을 잘 추려내는 거랑 그다음 테스트할 용량용법을 잘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 지표와 평가 시점을 적절히 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줬는데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약물 반응이 한 24주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12주로 설정해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그럼 평가에 실패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환자 군, 용량, 그다음 평가 지표, 평가 시점을 잘 설정이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K, PD 반응 관계를 잘 고려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뭐 길게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약이 우리 몸속에서 4시간 안에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제거가 엄청 빠른 약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 시험에서 비글 텔레메트리 했더니 심독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에서 심전도를 약 주고 나서 24시간 있다 측정을 해서 ECG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약은 사람에서는 괜찮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약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ECG 변화는 당연히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주 단적인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PK/PD 프로파일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을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명확한 TPP 설정, 이제 임상 수요 기반한 TPP 설정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비임상 시험도 그 동물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환자를 잘 미믹할 수 있는 모형. 그냥 뭐 동물에 이런 모형이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타겟하고 있는 환자군에 가장 미믹할 수 있는 동물 모형을 설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비임상 데이터를 PK/PD 기반에서 해석해서 사람에서의 PK/PD 예측에서 효과 부작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부가 정보, 그다음 글로벌 규제 이슈. 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임상 개발 전략은 기본적으로 뭐 동물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에피커시 모형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 낙가온 마우스도 많이 개발되고 휴머나이즈 디지즈 모델이 아주 많이 개발되면서 점점 이제 유효성 예측도 좀 더 편리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사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유효성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그러세요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용량을 설정한 유효성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 일상 임상시험 안전한 범위에서 한다지만 이상 임상시험을 어떤 용량으로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을 하는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동물의 독성 데이터와 디지즈 모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에서의 독성 용량, 유용량 예측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초기 임상시험 용량을 예측하고, 그다음 요 전체 데이터를 머지해서 다시 이상 임상시험 용량을 예측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알로메트리인데, 알로메트리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가 덩치에 비례한다라는 전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웨이트가 됐던 바디 서피스 에어리가 됐던 전체 덩치. 그러니까 코끼리는 사람보다 엄청 크니까 바이올로지 액티비티가 훨씬 클 거고요. 쥐는 뭐 300g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마하니까 우리 바이올로직 액티비티가 훨씬 적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신약 개발할 때 아직도 이런 알로메트리 기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몰 몰레큘들은 잘 맞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스몰 몰레큘은 아주 제재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은 이상은 비글에서의 PK가 사실 웬간하면 잘 맞습니다. 비글이 그래도 한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잘 맞거든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 웬간하면 잘 맞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닌 것 같은 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보면 좀 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일단은 잘 맞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알로메트리로 잘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 의약품인데 동물 데이터 갖고 이제 알로메트리 예측을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새 하는 방법은 이 좀 더 정교하게 PK/PD를 예측해서 사람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나 렛이나 몽키가 됐던 관측치를 보면 개개인별로 다 다르고 동물 종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아까쯤에 알로메트리 할 때는 마우스의 대표값은 얼마, 렛의 대표값은 얼마, 몽키 대표값은 얼마 이렇게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즉 왼쪽과 같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놓고 분석을 하는 거죠. 나이브 풀드 메소드로 분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실제로 데이터는 중간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알로메트리는 사실 왼쪽과 같은 한계가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투 스테이지 메서드나 믹스드 이펙트 메서드를 쓰는데, 이제 투 스테이지 메서드는 N수가 많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임상시험에 데이터 분석하는 방식이 투 스테이지 메서드입니다. 개인별로 분석한 다음에 그 값의 평균을 내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N수가 많지 않거나 그럴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동물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오른쪽도 데이터 많은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믹스드 이펙트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이게 대표값과 개인 간의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랜덤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왼쪽처럼 모델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오면 센트럴 컴파트 얼마나, 페리페럴 얼마나 가고, 양쪽에서 얼마의 속도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 오른쪽에 보면 뭔가 좀 잘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맞는 겁니다. 동물 데이터 이 정도면 제일 잘 맞는 거예요. 사람 데이터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울로 예측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알로메트로 예측했을 때는 최고 혈중 농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모델로 예측했더니 한 100 정도 되는 거죠. 2.5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해서 이 모델을 써본 거고, 그럼 실제 사람 데이터 어디에 더 잘 맞았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잘 맞으니까 제가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왼쪽이 잘 맞으면 당연히 오른쪽이 좋다고 말하지 않겠죠. 오른쪽에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좀 더 잘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아까 이것만 해도 이제 사실 동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을 완전히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제 피지올로지 베이스드 PK, PBPK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으로 얼마나 가고 신장으로 얼마나 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이 각각의 조직에 얼마나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인비트로 어세이에서 데이터를 얻어낸 다음에 사람의 농도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값들이 제약사 연구소에서 사실 파마콜로지컬 스터디 하면서 많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저 검은 실선이 PBPK를 통해서 예측한 거고 오픈 서클이 옵저브드 값입니다. 나름 잘 맞아 보이죠. 물론 이걸 하려면 이제 인비트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얻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요새 글로벌 제약사들은 요걸 통해서 PK를 미리 예측해서 사람에서 PK 프로파일 우리 원하는데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 동물 시험도 진입하지 않고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 제약사는 캔디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버릴 때 우리야 이제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물질 하나 가지고 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해야 되지만 글로벌은 리드 컴파운드 있고 백업 컴파운드 5-6개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상 임상 시험 진입했을 얘 이상 갈 때 백업 컴파운드 2-3개는 일상에 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유럽계 글로벌 회사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렇듯이 컴파운드 많기 때문에 PBPK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걸 추려낼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거는 실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동물 데이터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는 떨어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좀 넘쳤지만 케이스를 한 2개 보였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좀 이노베이트 서비스 siRNA 기반 항암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동물에서 PK 데이터와 효능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왼쪽이 이제 PK 데이터고요. 여러 용량에서 테스트가 쭉 됐었고, 마우스, 몽키 이렇게 쭉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암을 2시간 PDX 마우스에서 약을 쳐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PBMC만 쳤을 때랑 약을 줬을 때, 그다음 기존에 있는 허가된 약과 같이 쳤을 때 보면 사실 암 생장 속도가 줄어드는 걸 보이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이제 PK 모델을 아까처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생장 모델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장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드럭 이펙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해서 약의 농도와 암이 죽는 속도, 암이 덜 크는 속도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매칭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른쪽과 같은 값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1MPK로 일주일에 한 번씩 줬을 때, 1MPK로 2주에 한 번씩 줬을 때, 뭐 8MPK로 2주에 한 번씩, 이게 여러 용량을 한 다음에 회사가 타겟하고 있는 억제 정도가 어디일까? 사실 이제 동물종에서 이 MED-MPK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알로메트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 PK/PD 모델을 통해서 하면 훨씬 정교하게 하고요. 동물종을 단순 알로메트리 했을 때 한계점은 뭐냐면 투여 간격을 달리했을 때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새 항체나 이런 새로운 의약품들은 투여 간격이 모두 뭐 2주, 2주, 4주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여기는 최대한 약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실제 환자에서는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렇게 줄 건데 일주일에 한 번 데이터 가지고 예측이 되겠습니까? 단순한 환산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예측하면 일단 효능 용량요법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뭐 이것도 한 2배 범위에서 맞습니다. 근데 2배 범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1MPK 효능이 있을까 했을 때 2에서 나오거나 0.5에서 나오는 게 좋지 얼마에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라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같이 이제 PBPK 예를 보여드리면 인터랙션에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신약의 PK를 예측하는 데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뭔가 병용요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약에 애드온 해볼 수 있을까? 일단 애드온 하려면 네거티브한 DDI는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효능적으로 시너지스틱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기 뭐 D와 X DDI 데이터 있고 D와 Y의 DDI 데이터 있을 때 이 세 개를 같이 섞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를 아까 PBPK 모델로 예측을 하면 여기 보면 한 25% 정도 증가할 거다. 근데 세러티 레인지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건 세 약 같이 콤비네이션해도 PK적인 변화는 전혀 없겠다라고 예측한 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약물 반응은 이 도즈 PK/PD 클리니컬 이펙트의 상관관계에 따르고요.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그 관계에 기반해서 최적의 용량요법을 찾아가는 거고, 그다음 맞춤 약물요법에 관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그 수많은 임상시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려면 동물 데이터 레벨부터 이걸 PK/PD적으로 잘 해석하고 예측하는 요새 개발된 첨단 예측 기법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넘쳤는데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선생님 뭐 질문 코멘트 있습니까?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동물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집단 약동역학 분석 그 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물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PBBK 기반의 그 약동학 예측 모델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하자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뭐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지.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많이 하고 있고 의대뿐만 약대 같은 데도 저 같은 일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임상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해석 같은 이제 약대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있고 다른 의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양리 전공한 사람들하고 협업하시면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처럼 말했지만 아주 복잡하지 않는 거는 조금 배우시면 할 수 있는 상용 프로그램도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걸 이제 상용 서비스하는 서비스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좀 많이 요구해서 벤처기업들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상용 서비스 회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배우셔가지고, 그러니까 PK 개념이 좀 있으시면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해볼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프로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기관에 낼 목적으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자문을 받아야 될 거고요. 실험실 내에서 그냥 예측하는 수준이면 배워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페이즈 1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대강 페이즈 1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uppermost dose를 대강 정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일선 강의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가지고 톡시시티 테스트 또는 몽키로 톡시시티 테스트 해가지고 가장 그 톡시시티가 나타나지 않는 최고 용량이 정해지면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즈 1에서 그걸 베이스로 뭐 30분의 1 해가지고 페이즈 1의 하이스트 도즈를 정한다. 뭐 그런 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한 번 다시 복습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30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요거는 이제 아까 PAPK나 PBK는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예측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와 있는 스몰 몰레큘이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아까 말했던 알로메트리 방식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룰을 정해놓은 게 비항암제 같은 경우는 노아엘,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아무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독성 용량의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의 10분의 1부터 시작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어퍼 마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전에는 MTD까지, 요새는 효능 용량이 한 1,000~1,000배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노아엘은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효능도 없는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퍼스트 인먼스 때 안전하게, 일단 사람에서 안전하다는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동물에서 아무리 안전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낮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뭐 3+3 디자인이 됐던 롤링 6다 됐던 요새 같은 모델 어시스턴트 디자인이 됐던 어차피 올커머 스터디로 하고 말기 암 환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목적 자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참여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노아엘의 10분의 1로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용량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는 HNSTD라 해서 Highest Non-Severe Toxic Dose, 독성이 있긴 한데, 즉 부작용이 있긴 한데, 부작용이 있다는 건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항암제는 타겟팅은 좀 다른데, 여전히 옛날 개념으로는 사이토톡시 같은 경우는 암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정상세포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요 컨셉에서 출발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highest non-severe toxic dose의 equivalent dose의 6분의 1부터 시작을 해라 해서 MTD까지 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시작 용량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끝 용량이 항암제도 웬간한 항암제 요새 MTD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maximum administered dose 뭐 이런 용어도 쓰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갈지 정하는 것도 아까 말했던 PK/PD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정도까지만 가고 우리 그만할게요. 근데 이러면 식약처에서 야, 더 갔으면 MTD 나왔던 거 아니야? 더 위에서 효과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해보려면 또 시간이 들고 사람이 대상자 등록하려면 시간이 들고 돈이 드는데 그럴 때는 PKPD 모델을 통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효능 용량을 커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기 임상도 요 용량 범위 내에서만 갈 거예요라고 설명하는데 좋은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마이토테라피에서 식약처가 합리적으로 몽키 톡시시티 테스트를 유예해 주는 바람에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마우스 가지고 독성 시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에서 독성 뭔가 톡시시티 나오는 도즈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도즈가 있는데 그 데이터 가지고 페이즈 1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하이스트 도즈를 어떻게 대강 정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마우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PK가 돼 있을 거니까요. 노출 기반으로 예측하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종으로 했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이제 비설치류 한 종, 설치류 그러니까 소동물 한 종, 대동물 한 종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설치류 한 종, 비설치류 한 종. 근데 이제 그 비설치류 한 종을 대셔서 대동물로 하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노버티브 세라피틱스고 몽키에서 해야 될 명확한 근거를 못 찾아서 아마 그리고 회사가 엄청 디펜스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몽키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예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몽키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디지드 모델이 특히 항체 같은 경우에 타겟 바인딩하는 항체들이 있는데 건강한 원숭이랑 병이 있는 원숭이랑, 즉 건강한 사람이랑 병이 있는 환자랑 타겟 익스프레션 자체가 달라가지고 PK 프로파일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에서 필요한 약효 용량이 건강이를 예측한 거랑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입증된 것들은 식약처에서도 절대 원숭이를 면제를 안 해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약간 IIT 개념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독성 자료는 확보되었다는 컨셉으로 승인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또 묻는데 그래서 그 마우스에서 톡시스 테스트를 했는데 100mg per kg는 죽는 마리수가 있었고 50mg per kg로 투여했더니 아무도 안 죽었다. 그러면 그 데이터 가지고 페이즈 1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는데 대강 뭐 10분 아까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mg per kg를 하이스트 도즈로 설정하는 건지 안 그러면 로이스트 도즈로 설정하는 건지. 그 아까 하시면 이제 만약에 100mpk가 죽었고 50mpk가 노아일이었다. 그럼 50mpk의 이퀴벌런트 도즈의 10분의 1이 시장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50mpk 마우스 이퀴벌런트 도즈 12.1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4mpk고요. 그게 10분의 1이니까 0.4mpk가 0.4mpk보다 낮은 용량에서도 시작하는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식약처 심사관들이 노아일 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0.4부터 시작해서 4mpk까지만 하세요라고 권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50과 100 사이에 100은 죽었고 50은 안 죽었으면 51에서부터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99까지 괜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임상시험에서 그걸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G75로 해갖고 오세요. 이거는 되게 무식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동물 독성이라는 동물 독성일 뿐인데, 그래서 요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시작 근거로는 명확히 했지만 어디까지 하라고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근데 주무관들이 심사관들이 좀 무서우니까 야 100에 죽었네? 그러면 8mpk만 도 사람도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잘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또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걸 이제 자세히 살펴야 했는데 그걸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쥐가 죽었네 이거에 이제 하는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쥐는 또 사실 잘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처럼 비글 톡스 같은 게 필요한데 비글 그렇게 또 덩치가 커지면 그렇게 상당량을 줘도 그리 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두 동물의 독성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진짜 안전할까? 그럼 거기까지는 쉽게 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사람에서 문제 나오면 멈추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용량 증량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사람 가서 좀만 이상하면 우리 멈추겠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 사실 이 논리로 이제 잘 설득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먹히는 논리입니다. 저만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먹히는 논리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되도록이면 페이즈 1 트라이얼은 세이프티를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로우 도즈로 갈 거를 원하지만은 지금 이 교수 이야기는 그러다가는 이펙티브 도즈에 못 미쳐가지고 안전하긴 하지만 효과를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하이 도즈를 챌린지하지 않으면은 의외로 안전한데 뭐 밀가루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뭔가 역발상이 존재하니까 하여튼 너무 낮게 가져가서 페이즈 1 통과시키겠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페이즈 2에서 efficacious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높은 용량을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중요한 컨셉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